있어요. 만약에 데이터가 맞지 않으면 우리가 결합을 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데이터 표준화 작업을 통해서 데이터를 맞추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표준 수립을 하게 되면 이제 매핑 정의서를 작성을 하게 되고요. 매핑 정의서라고 하는 거는 원천 시스템을 우리가 추출을 해올 때 타겟 저장소와 매핑하는 작업들을 하게 돼요. 즉 컬럼명의 매핑 아니면 데이터 타입에 대한 매핑 등을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 매핑 정의서 단계가 끝나면 이제 수집에 대한 정책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수집 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수집 방식이고요.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하는 방식으로 할 건지 아니면 API 방식으로 추출을 할 건지 아니면 비정형 데이터인 경우에는 FTP를 이용해서 추출을 할 건지 등을 결정을 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집 주기를 결정을 해야 되겠고요. 수집 주기는 일반적으로 분석 요건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시간 단위 배치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 단위 배치가 있을 수도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실시간성 배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요건을 잘 파악해서 결정을 하게 되겠고요. 수집 주기가 결정되면 수출하는 배치를 언제 시작할 건지도 결정을 해야 되겠죠. 일반적으로는 원천 시스템에 부하가 없는 새벽 시간, 새벽 1시나 새벽 3시 이런 시간에 많이 스케줄을 걸어 놓게 됩니다. 설계 단계가 끝나면 이제 구현 단계로 들어가게 되겠고요. 앞에서 작성했던 매핑 정의서나 수집 정책을 이용해서 잡을 생성하게 됩니다. 잡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데이터 수집 솔루션에 대해 어떤 거를 쓸지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데이터 수집을 위한 각종 정책이 들어가 있는 하나의 객체가 되겠고요. 그래서 그 잡 안에는 추출해야 될 SQL이 있을 수가 있고 소스에 대한 접속 정보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집 정책, 수집 방식이나 주기나 시간 같은 것들이 요약되어 있는 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시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형 데이터를 많이 추출할 때 프로시저라고 하는 거는 지금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 프로그램 제어문에 보면은 이제 포문이 있고요. if문 같은 게 있고요. while문 같은 반복문들이 있어요. 이런 제어문을 이용해서 SQL을 좀 더 풍부하고 쉽게 대화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바로 프로시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정형 데이터를 우리가 수집하고 정제할 때는 프로시저를 작성하는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잡을 생성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워크플로우라고 하는 것들을 생성을 합니다. 워크플로우라고 하는 거는 잡이 우리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테이블 A를 수집을 하고요. 그 다음에 B라는 테이블을 수집을 하고요. 이 두 개의 테이블을 결합을 한 다음에 또 다른 D라는 테이블과 다시 한번 결합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배치에 대한 순서, 선호형에 대한 의존성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워크플로우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제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워크플로우에서는 이 잡들 간의 선호형 연결을 하게 되고요. 아니면은 추출하다가 실패를 했을 때 어떤 액션을 해야 되는지 같은 것들을 정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워크플로우 작업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테스트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테이블 A를 추출하는 작업 그리고 B라는 테이블을 추출하는 작업 같은 것들에 대해서 단위 테스트를 수행을 합니다. 단위 테스트에서 중요한 것은 이 잡이 잘 끝나는지 안 끝나는지 에러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데이터 정합성을 잘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원천 데이터는 예를 들어서 100건인데 추출을 해봤더니 90건만 나온다거나 아니면 101건이 나온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복 데이터가 있는지 아니면 누락된 데이터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 그런 활동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잡 단위로 테스트가 끝나면 이제는 그 잡을 연결한 워크플로우에 대해서도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이 전체 잡들을 연결해 놓은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잘 끝나는지 그리고 시간이 너무 밀리지는 않는지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배치에 대한 순서나 에러 같은 것들을 확인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 빅데이터 엔지니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설명드렸고요. 다음에는 정제 단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정제 단계고요. 마찬가지로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석 단계에서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제해야 될 대상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단계가 있어요. 정제 대상이 정형인지 비정형인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권한 관리에 대한 요건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하는 분석가들은 한 명이 아니에요. 부서도 여러 부서가 있을 수가 있고 그 부서 안에도 분석가들은 여러 명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 명이 분석가가 봐야 하는 데이터에 대한 권한 관리를 해줘야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테이블이 지금 그림과 같이 이렇게 있을 때 컬럼 단위로 봐야 할 데이터와 보지 말아야 할 데이터를 구분을 해줘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부분이 이제 컬럼이고요. 특정 컬럼이 개인정보를 담고 있어서 개인정보는 빼고 보여줘야 할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로우 단위로, 예를 들어서 이 로우가 미국 법인인 USA 법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특정 분석가에 대해서는 이 미국 법인에 대한 데이터는 볼 수 없도록 제한을 해야 된다거나 그런 요건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컬럼별로 혹은 로우별로 권한을 제어해야 되는 요건이 있는지를 파악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분석 단계가 끝나면 설계 단계로 들어가게 되고요. 정제에서의 설계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빅데이터 프로파일링이라는 것을 해야 돼요. 데이터 프로파일링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에 이상값이 있는지, 특이값이 있는지, 혹은 잘못된 값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해당 데이터의 통계 정보를 만들고 분석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데이터 프로파일링을 통하면은 이상값이 있는지 혹은 애매모호한 데이터가 있는지가 확인이 돼요. 그래서 결측값이나 이상값들을 제거하는 준비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데이터 프로파일링과는 별개로 또 개인정보가 또 포함이 되어 있는지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번호가 있는지 아니면 전화번호가 있는지 등을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데이터 프로파일링 단계가 끝나면 이제 우리가 분석을 위해서 데이터 결합을 해줘야 되는데 그 데이터 결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작업하는 것들을 설계를 하게 됩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프로시저를 만들 준비를 또 하게 되고요. 프로시저를 외에도 뷰라고 해서 우리가 실제로 저장되어 있는 테이블 말고 그 테이블을 여러 개 합쳐서 뷰라고 하는 형태로 만들어 놓게 되는데 이 뷰에 대한 설계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클렌징 준비를 하게 되고요. 클렌징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 결측값을 없앤다거나 아니면 데이터 이상값을 없애는 작업들을 의미를 하고요. 이제 이런 준비가 끝나게 되면 이제 실제 구현 단계에서는 데이터 클렌징 작업이 시작이 되고요. 데이터 클렌징 작업에서는 이제 분석이 필요한 데이터가 만약에 널값으로 빠져 있는 경우 그런 결측값들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수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데이터 표준화가 안 되어 있는 경우에 데이터 표준화 작업으로 맞춰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식별화 작업, 마스킹 작업이나 제거하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클렌징 작업이 끝나게 되면 이제 데이터를 올바르게 결합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실제 데이터 분석에 쓸 수 있도록 데이터를 결합하는 작업이 되겠고요. 데이터 결합하는 작업이 끝나면 이제 분석 환경이나 시각화 환경에 데이터가 쓰일 수 있도록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데이터 제공 단계가 되겠고요. 마지막 테스트에서는 이제 워크플로우 테스트를 또 해봐야 돼요. 그 앞에 수집 단계에서도 워크플로우가 있었는데 그 수집 단계에 있던 워크플로우는 말 그대로 수집 쪽에 좀 치우쳐져 있었다라면 데이터 클렌징 작업, 우리 정제 단계에서 하는 데이터 클렌징 작업과 정제 작업 또한 워크플로우로 우리가 잡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따라서 그 해당 워크플로우가 이상 없이 잘 돌아가는지 그리고 클렌징과 데이터 결합이 이상 없이 잘 수행이 되었는지를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검증 작업 또한 중요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수집 단계와 마찬가지로 데이터에 누락값이나 중복값이 생기지는 않는지 아니면 데이터 결합 과정에서 데이터가 누락되거나 혹은 문자열이 잘리거나 혹은 문자열이 바뀌어서 들어가거나 혹은 날짜값이 좀 틀려져 있거나 그런 데이터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수집과 정제 단계에서 데이터 엔지니어가 갖춰야 할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데이터 엔지니어의 필요 역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빅데이터 엔지니어의 필요 역량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 부분이고요. 기술 부분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역량은 SQL을 잘 다루고 이해할 수 있는 역량이에요.
SQL은 Structured Query Language라고 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조회하거나 수정하는 데 쓰이는 언어이고요. 이 SQL이 중요한 이유는 아직까지는 빅데이터 분석을 함에 있어서 정형 데이터나 반정형 데이터를 분석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비정형 데이터의 데이터도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 형태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빅데이터 엔지니어의 주요 역할인 수집과 정제를 잘 하기 위해서는 SQL을 잘 다루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필요한 역량은 이제 하둡 아키텍처에 대한 역량입니다. 빅데이터가 많이 발달된 이유가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하둡 아키텍처가 많이 발달된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둡 파일 시스템 그리고 맵리두스 그 이상으로 나왔던 임팔라나 스팍 같은 솔루션들이 나오면서 빅데이터 이제 처리 환경이 많이 발달이 되었는데 특히 데이터 엔지니어 같은 경우는 하둡 솔루션을 어떤 걸 쓸지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제하는데 사용되는 툴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사용되는 정책이나 설계 혹은 세팅 값들이 많이 달라지게 되고요. 우리가 솔루션을 어떤 걸 쓸지를 잘 알아두셔야 되고 그것을 좀 잘 다룰 수 있는 능력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필요한 역량으로는 프로그래밍 언어이고요. 프로그래밍 언어가 필요하다고 해서 사실 깊은 수준의 능력을 필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파이썬을 많이 쓰고 있고요. 파이썬을 쓸 때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제어 부분인 포문이나 if문 혹은 while문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본인이 원하는 로직을 작성하실 수 있는 수준이면 괜찮아요. 특히 파이썬 같은 경우는 이제 리스트라고 하는 자료 구조가 많이 쓰이고 또 딕셔너리라고 하는 자료 구조가 많이 쓰이는데 이런 포문이나 if문, while문 같은 제어문을 이용해서 거기다가 파이썬의 자료 구조까지 잘 활용하실 수 있을 정도면 됩니다. 그 정도의 프로그래밍 능력이면 괜찮고요. 여기에다가 플러스 이제 파이썬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이제 판다스라고 하는 자료 구조가 있어요. 판다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제공해 주는데 판다스까지 잘 다룰 수 있는 수준이면은 충분히 역할을 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C++이나 자바 같은 객체지향 언어를 많이 생각하시는데 객체지향에 대한 깊은 이해 능력까지는 요구하지 않다는 점, 그 부분을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빅데이터 엔지니어의 필요 역량 중에서 지식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 지식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지식은 이 업무 도메인 지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업무 도메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산업 영역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서 물류라든지 아니면 생산이라든지 아니면 구매라든지 아니면 영업 아니면 페이먼트 분야, 페이 분야 같은 것들이 이제 산업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산업 도메인 영역에 대한 지식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제를 하는데 실제 현업에서 그 테이블 구조를 들여다보면은 이게 무슨 테이블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특히 현업에서 쓰이는 테이블들은 컬럼 개수가 200개에서 300개 그렇게 몇백 개에 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컬럼명을 봐서는 더더욱이 무슨 컬럼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고요.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들여다보면은 무슨 데이터인지 알 수 없는 경우는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잘 수집하고 정제하려면은 이 데이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 데이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아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알려면은 산업 영역, 즉 물류면 물류에서 쓰이는 용어라든지 단어라든지 이 프로세스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지식은 이제 OS 지식입니다. OS 지식이 필요한 이유는 아까 데이터 엔지니어는 수집과 정제를 하는데 솔루션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솔루션도 결국에는 OS 위에 세팅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솔루션을 잘 쓰려면 OS도 어느 정도 잘 다룰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은 간단한 수준의 커맨드 조작이 좀 필요한데 대표적으로 이제 크론탭 우리가 솔루션에서 어떤 스케줄링을 걸 때 OS의 스케줄링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요. 크론탭이라고 해서 크론잡이라고 하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아니면은
솔루션을 실행하면서 우리가 에러 로그를 남기고 그 로그를 확인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런 로깅 설정들을 위해서 OS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네트워크 지식인데요. 사실 이 OS 지식과 네트워크 지식은 묶어서 어느 정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솔루션을 설치하고 세팅하는데도 그렇고 그 운영 중에 발생하는 에러가 있을 때 그 에러를 확인할 때 네트워크 지식이 매우 요긴하게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장애 요소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방화벽에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은 SSH 터널링이라고 하는 세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잘 됐었는데 잘 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수집이 안 되는 경우 그 원인을 파악할 때 이제 네트워크 상태를 확인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매우 요긴하게 쓰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네트워크 지식을 위해서는 뭐 TCP의 상태 변화, 소켓에 대한 상태 변화 같은 것들 알 수 있어야 되고요. 방화벽이 무엇인지 아니면은 프록시가 무엇인지 아니면 터널링이란 무엇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지식을 좀 갖춰 놓으면은 여러분들이 다른 이제 시스템과 시스템 담당자와 협업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이제 아키텍트 분들과 협의를 할 때 매우 요긴하게 쓸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지식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으로 이제 태도 부분에서 빅데이터 엔지니어가 어떤 태도를 갖춰야 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데이터 엔지니어의 필요 역량 중에 이제 태도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데이터 엔지니어의 필요 역량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사실 어떤 업무가 그렇지 않겠냐면은 빅데이터 엔지니어는 특히나 이제 꼼꼼한 태도가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데이터 분석가가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집과 정제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데이터에 어떤 정합성 이슈가 발생을 했어요. 중복값이 발생했다거나 있어야 할 값이 사라졌다든지 그런 이제 이슈가 발생했을 때 그런 이슈가 왜 발생했는지 추적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문제가 원천에서 발생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설정한 어떤 세팅 값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끈기 있게 원인을 추적해서 조치할 수 있는 이제 꼼꼼한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태도로는 이제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이거는 사실 분석가도 그렇고 아키텍트들도 그렇고 모두에 해당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특히나 빅데이터 엔지니어는 하둡 솔루션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하둡 솔루션들은 지금도 계속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뭐 쿠드라든 스토리지가 또 나오기도 했고요. 하둡 3.0이 또 얼마 전에 나오기도 했고요. 그렇게 지속적으로 솔루션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가 비록 A라는 솔루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B라는 솔루션이 또 새로 나오고 많이 쓰고 있다면 그런 B라는 솔루션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새로운 솔루션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하는 것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라는 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까지 이제 빅데이터 엔지니어의 필요 역량에 대해서 기술과 지식, 태도 세 가지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빅데이터 엔지니어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장에서는 데이터 엔지니어의 수집과 정제에서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